야, 할배, 반응 좀 해봐 죽은 거야? 왜 반응을 안 해? 내가 뭘 해도? 바람이 불어도 바위는 움직이지 않는다. 간결한 한마디였지만 강아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그는 자리로 돌아가며 처음으로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왜 이 노인만은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 그의 도발에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 날 아침 강아지는 여느 때와 달리 정호산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리서 그를 관찰했습니다. 노인의 일거수일투족, 명상하는 모습, 책을 읽는 태도, 다른 수감자들과 간간히 나누는 대화까지.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철창으로 둘러싸인 서울 동부교정 시설의 복도에 무거운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새로운 수감자 강아진이 교도관 2명의 호의를 받으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190cm가 넘는 거구에 온몸에 문신을 한 채 냉랭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살인, 강도, 조직폭력배 활동 등 그의 이름 앞에 붙은 전과는 10손가락으로도 모자랐습니다. 교도관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강아진이 발을 딛자 감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수감자들은 하나둘씩 그에게서 시선을 돌렸고 웅성거리던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그의 이름과 악명은 이미 이곳에도 퍼져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주변의 반응에 만족한 듯 입꼬리를 올리며 감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구석에서 명상을 하고 있던 백발의 노인만이 유일하게 그를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은 채 깊은 호흡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노인의 태도에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자기 옆에 서 있던 왜소한 수감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저 노인, 뭐 하는 놈이야? 수감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호산 할아버지요. 여기서 10년째. 아무한테도 피해 안 주고 조용히 지내는 분입니다. 강아지는 수감자를 밀쳐내고 노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할배, 내가 누군지 알아? 눈 좀 떠봐. 정호사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강아진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명상에 집중했습니다. 강아진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저 늙은이 내치워. 거슬려. 그의 말에 감방 안의 수감자들은 숨을 죽였지만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아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했지만 곧 다른 생각이 떠올랐는지 비웃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노인 대신 다른 수감자들에게 눈길을 돌렸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세력을 키우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이제 방장해도 불만 없지? 강아진의 목소리가 감방 안에 울려 퍼졌고 수감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 정호산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감방 구석에서 명상하던 정호산은 강아진의 위협적인 존재감을 느끼면서도 흔들림 없이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이미 20년 넘게 이 감옥에서 살아온 모범수였습니다. 교도관들도 그를 존중했고 다른 수감자들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의 나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정호산의 진짜 과거는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1960년대 초 그는 특수부대 창설 멤버였습니다. 당시 그는 눈 깜짝할 사이에 적진의 침투에 임무를 완수하고 자취도 없이 사라진다 하여 그림자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특히 베트남전에 참전했을 때는 정찰 임무 중 적에게 포위된 미군 부대를 구출하는 불가능해 보이는 작전을 성공시켜 피해 그림자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겪은 정호사는 제대 후 평범한 삶을 갈망했습니다. 그는 서울의 작은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문학을 가르치던 최지연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1년 후 결혼했고 서울 변두리에 작은 집을 마련해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최지연과의 삶은 그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전쟁의 기억과 피해 냄새를 지워준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5년 차 최지연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정호산의 삶은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술에 의지하며 방황하던 그는 우연히 옛 전우를 만났고 그를 통해 사설 경호업체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정호산의 특수기술은 곧 지하세계에도 알려졌고 그는 점차 위험한 일에 연루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경호 업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피해 그림자가 다시 그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침내 15년 전 정호사는 대형 기업의 비리를 캐던 한 검사를 제거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오랜 세월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온 그였지만 이 일만큼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의뢰를 거절했고 오히려 그 검사에게 모든 정보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지하세계의 배신자가 된 정호사는 곧 보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러 온 킬러들과 맞서 싸우다 2명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법정에 선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했고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내가 죽인 사람들은 결국 나와 같은 사람들이었어. 그들도 나처럼 누군가의 도구였을 뿐이지. 감옥에서 정호사는 불교에 심취했고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남은 생을 보내려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강아진이 들어온 그날 밤 정호사는 오랜만에 최지연의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어요. 당신은 알고 있잖아요. 정호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떴습니다. 감방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무언가를 직감했습니다. 강아진의 등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사명이 시작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호산이 종신형을 선고받은 것은 자신이 저지른 살인에 대한 응당한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감옥에서 참회하며 보낸 세월 속에는 또 다른 어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은 최지연의 죽음이었습니다. 최지연의 교통사고는 사실 의문점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녀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과속 차량에 치여 즉사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들의 증언은 서로 달랐고 CCTV는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정호사는 아내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새벽에 정호산의 집에 괴한들이 침입했습니다. 그는 특수부대 출신답게 침착하게 대응했지만 다음 날 아침 경찰이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의 집 지하실에서 시체가 발견된 것입니다. 피해자는 최지연의 사고를 조사하던 사설 탐정이었습니다. 현장에는 정호산의 지문이 선명하게 남겨져 있었고 그가 베트남전 때 사용했던 특수 단검이 살인 무기로 발견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의 유일한 알리바이였던 전우마저 증언을 번복했습니다. 그날 밤 정호산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이전 증언은 오랜 전우를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정호산이 아내의 죽음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탐정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를 향해 있었고 그의 군 경력과 특수 기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결국 정호산은 또 다른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에 들어온 첫 해 정호산은 필사적으로 진실을 밝히려 노력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재심을 청구했고 증거 불충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면회를 온 변호사가 그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파헤치지 마세요. 당신 아내의 죽음부터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자들이 관여하고 있어요. 이 이상 파고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칠 겁니다. 그날 이후 정호사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더 이상의 희생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불교 경전을 읽기 시작했고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이 또한 내 업이다라는 생각으로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감옥에서의 세월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처음 5년간 그는 주로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방대한 양의 책을 읽으며 마음의 평온을 찾아갔습니다. 특히 불교 철학과 명상에 깊이 빠져들었고 감옥 생활 10년 차에는 교도소 내 명상 프로그램을 직접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재소자들에게 정호사는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의 조용한 위엄과 지혜는 폭력적인 감옥 환경 속에서도 특별한 존재감을 발휘했습니다. 교도관들도 그를 신뢰했고 종종 문제가 있는 수감자들의 상담을 그에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분노는 독이다. 내가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독약과 같다. 이것은 정호산이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분노를 완전히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감옥은 그의 몸을 가두었지만 그의 정신은 오히려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렀고 70세가 된 정호사는 감옥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수감자들이 오면 모두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대부분은 그를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강하진의 등장은 이 평화로운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강하진이 감옥에 들어온 그날 밤 정호사는 오랜만에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최지연은 피에 젖은 채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실은 아직 묻혀 있어요. 당신이 그것을 찾아야 해요. 정호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강아진의 기척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익숙한 그러나 오래전에 잊었던 감각이 그를 뒤덮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그를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강아진이 감옥에 들어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는 419호 감방의 분위기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교도관들이 순찰을 돌 때만 잠시 얌전해질 뿐, 나머지 시간에는 자신만의 질서를 세웠습니다. 감방 내에서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했고, 다른 수감자들은 그의 눈치를 보며 행동했습니다. 가장 약해 보이는 수감자 2명은 강아진의 심부름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강아진의 빨래를 대신하고 식사 시간에 가장 좋은 반찬을 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반항하지 못했습니다. 간혹 불만을 품은 수감자가 있더라도 강아진의 주먹 한 방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강아진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감방 구석에서 조용히 명상을 하는 정호산이었습니다. 강아진이 아무리 감방을 장악해도 정호산만은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시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강아진의 짜증은 커져갔습니다. 감방 내 모든 사람이 자신을 두려워하는데 유독 노인만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강아지는 정호산의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할배, 그 자리 내가 앉고 싶은데. 정호산은 묵묵히 자신의 식사를 마저 했습니다. 강아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발로 테이블을 걷어찼고 정호산의 밥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감방 내 모든 수감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정호산은 천천히 일어나 깨진 그릇 조각을 주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자리를 비켜주고 구석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 이후 강아지는 본격적으로 정호산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아지는 물이 담긴 컵을 일부러 정호산의 담요 위에 엎질렀습니다. 정호산은 그저 젖은 담요를 말리러 갔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정호산이 명상을 하고 있을 때 강아진이 일부러 그의 발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정호산은 잠시 눈을 떴다가 다시 감고 명상을 이어갔습니다. 강아진의 도발에도 그는 결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운동장에서 볼을 차다가 정호산을 향해 일부러 공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공이 정호산의 등을 강하게 쳤지만 그는 그저 잠시 멈췄다가 다시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은 정호산의 인내심에 놀랐습니다. 과거에 그가 명망 높은 수감자로 존경받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정도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일부는 그가 나이가 들어 겁이 많아진 것이라고 수군거렸고 또 다른 이들은 그가 너무 오랫동안 감옥에 있어 무기력해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강아지는 점점 더 과격해졌습니다. 그는 정호산이 독서를 하고 있을 때 책을 빼앗아 페이지를 찢었습니다. 정호산은 그저 바닥에 떨어진 책을 주워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야, 할배, 반응 좀 해봐. 죽은 거야? 강아진의 목소리가 감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정호산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인내심은 마치 깊은 바다처럼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취침 시간 무렵에 강아지는 정호산의 잠자리 옆에 앉았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은 이미 잠들었거나 모른 척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왜 반응을 안 해? 내가 뭘 해도. 처음으로 강아지네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호사는 눈을 감은 채 대답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바위는 움직이지 않는다. 간결한 한마디였지만 강아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그는 자리로 돌아가며 처음으로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왜 이 노인만은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 그의 도발에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 날 아침 강아지는 여느 때와 달리 정호산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리서 그를 관찰했습니다. 노인의 일거수일투족, 명상하는 모습, 책을 읽는 태도, 다른 수감자들과 간간히 나누는 대화까지 마치 수수께끼를 풀려는 듯 그를 주시했습니다. 강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정호산의 평온함 뒤에 숨겨진 비밀을, 그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지를. 무더운 8월이 찾아왔습니다. 교정시설의 콘크리트 건물은 마치 거대한 오븐처럼 열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수감자들에게 샤워 시간은 유일한 위안이었고 감방의 수감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주어지는 샤워 시간을 모두가 기다렸습니다. 그날 오후 감방문이 열리고 교도관 최병수가 외쳤습니다. 샤워 시간, 정렬해서 이동합니다. 수감자들은 수건과 비누를 들고 일렬로 복도에 섰습니다. 정호사는 늘 그렇듯 맨 뒤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당연하다는 듯 줄의 맨 앞에 자리했습니다. 그는 지난 2주일 동안 절대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샤워실로 향하는 복도는 좁았고 수감자들은 한 줄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덥고 습한 공기가 폐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정호사는 걸음이 느렸지만 묵묵히 줄을 따라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온했고 여느 때와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마침내 샤워실에 도착했고 수감자들은 각자 자리를 잡았습니다. 좁은 공간에 10여 명의 수감자들이 옷을 벗고 샤워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와 수증기가 샤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호사는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옷을 벗고 차가운 물을 틀었습니다. 노년의 그에게 차가운 물은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물줄기가 자신의 몸을 타고 흐르는 감각에 집중했습니다. 문득 정호산의 시선이 강아진에게 향했습니다. 강아지는 샤워실 중앙에서 커다란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근육으로 가득했고 여러 문신들이 그의 피부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정호사는 무심코 그 문신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강아지네 등 왼쪽 어깨뼈 아래에는 특별한 문신이 있었습니다. 검은 뱀이 붉은 까마귀를 감싸고 있는 형상이었습니다. 그 문신을 본 순간 정호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이 그를 덮쳤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지하실에서 탐정의 시체가 발견되었던 날 밤. 그날 밤 정호사는 실제로 침입자와 마주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짧은 격투가 있었고 침입자는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정호사는 침입자의 손목에서 특별한 문신을 보았습니다.
검은 뱀과 붉은 까마귀. 바로 강아지네 등에 있는 것과 동일한 문신이었습니다. 그날 그 문신. 그건 너였구나. 정호산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고 심장은 마치 폭풍우 치는 밤의 파도처럼 거세게 뛰었습니다. 수십 년간 숨겨져 있던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최지연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직감, 탐정의 죽음, 변호사의 경고, 모든 것이 이제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강아진의 등장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호산의 과거와 연결된 인물이었습니다. 정호산은 떨리는 다리로 샤워실 벽에 기대섰습니다. 물방울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샤워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명상과 불교 수행으로 억눌러왔던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화산이 다시 활동하기 시작한 것처럼 그의 내면에서 피의 그림자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정호산의 시선을 느끼지 못한 채 샤워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물을 세게 틀고 휘파람을 불며 자신의 몸을 씻었습니다. 그에게 이곳은 그저 또 다른 감옥일 뿐이었고 정호산은 자신을 귀찮게 하는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샤워를 마친 수감자들이 하나둘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정호산은 기계적으로 몸을 닦고 옷을 입었습니다. 그의 겉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내면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감방으로 돌아가는 길, 정호산의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20년 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온 이유, 최지연이 죽은 진짜 이유,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날 밤 정호산은 오랜만에 명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눈을 뜨고 감방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문신을 발견한 후 일주일 동안 정호산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 명상을 했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으며 다른 수감자들과 차분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피의 그림자가 깨어나 그의 모든 감각을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강아진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습관, 행동 패턴, 대화하는 사람들, 심지어 그가 받는 면회계까지. 정호산은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이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8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점심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수감자들은 식당으로 이동했고 정호산도 평소처럼 조용히 줄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의 눈은 앞에서 걷고 있는 강아지네 등을 향해 있었습니다. 뱀과 까마귀의 문신이 그의 티셔츠 아래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식당은 평소보다 시끄러웠습니다. 새로운 수감자들이 들어왔고 그들의 소란스러운 대화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정호산은 구석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의 위치에서 강아진이 앉은 테이블이 완벽하게 보였습니다. 식사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강아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직접 정호산의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최근 며칠간 괴롭히지 않았던 터라 정호산은 약간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할배, 오늘은 반응 좀 해봐. 배 안 고파? 강아지는 정호산의 식판을 손으로 쳤습니다. 식판이 바닥에 떨어지며 음식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주변의 수감자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식당 내의 대화가 일시에 멈췄고 모든 이목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정호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70세의 노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의 자세는 단단하고 균형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지. 정호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철 같은 단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비웃었습니다. 뭐, 할배가 갑자기 용기가 생겼나? 그 순간 정호산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아무도 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결과만 볼 수 있었을 뿐입니다. 강아지의 손목이 정호산에게 붙잡혔고 다음 순간 그는 테이블 위에 엎드린 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정호산은 단 한 동작으로 그를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식당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교도관들조차 충격에 빠져 즉각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정호사는 강아지의 귓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습니다. 21년 전 마포구 아파트 703호. 그날 밤 내 아내를 죽인 건 너였지. 강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그 주소를 기억했습니다. 20대 초반 그가 조직의 심부름꾼으로 일하던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그의 첫살인 임무였습니다. 어떻게? 정호사는 강아지의 손목을 더 강하게 비틀었습니다. 평소 그에게서 볼 수 없었던 냉혹함이 그의 눈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내 뒤에 있는 문신, 뱀과 까마귀, 내가 그날 밤 봤던 거야. 그리고 내가 탐정을 죽이고 내 집 지하에 시체를 숨긴 것도. 강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몸부림치려 했지만 정호산의 제압은 완벽했습니다. 감옥에서 20년을 보낸 노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의 힘과 기술은 날카로웠습니다. 그건 명령이었어. 난 그저 시키는 대로. 정호사는 강아지의 귓가에 더 가까이 입을 댔습니다. 누구의 명령이었지? 강아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공포가 그의 눈에 서렸습니다. 최영민, 태평양 그룹 회장. 당신 아내가 그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어. 탐정은 증거를 찾았고 당신에게 누명을 씌운 것도 계획의 일부였어. 정호산의 눈이 일순간 격렬한 분노로 타올랐다가 이내 차분해졌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의심했던 진실을 마침내 확인했습니다. 최지연이 도서관에서 일하면서도 비밀리에 조사해온 대기업의 비리. 그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직감이 옳았습니다. 경비대, 싸움이다. 교도관들이 마침내 상황을 인지하고 달려왔습니다. 정호사는 천천히 강아지를 놓았습니다. 그는 아무런 저항 없이 교도관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다시 평온해졌지만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강아지는 테이블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자신이 무엇을 마주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전설의 피의 그림자, 그가 바로 정호산이었습니다. 정호산은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나가며 마지막으로 강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더 이상 그는 명상하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의 사건 이후 정호사는 독방에 격리되었습니다. 교도소 규정상 폭력 사태를 일으킨 수감자는 징계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좁은 공간에 혼자 갇혔습니다. 침대 하나와 화장실만 있는 공간이었지만 정호산에게는 오히려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명상을 했습니다. 이제 그의 명상은 평화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만에 깨어난 피의 그림자는 과거의 기억과 기술을 되살리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정글에서 적을 기다리던 시간, 완벽한 암살을 위해 호흡을 조절하던 순간, 그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돌아왔습니다. 3일이 지난 후 교도소장 김민철이 정호산의 독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정호산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고 그의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정 씨? 20년 동안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는데. 정호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김 소장에게 자신이 알게 된 진실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내의 죽음, 누명, 그리고 강아진과의 연결고리까지. 김 소장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놈이 자백을 했다는 거요? 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김 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아진이 당신과 대화하길 원합니다. 교도관 감시하에 만남을 허락할게요. 그리고 이 일이 진짜라면 재심 청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정호사는 면회실로 안내되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강아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2명의 교도관이 문 앞에서 그들을 감시했습니다. 정호산이 자리에 앉자 강아지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당신이 정말 피의 그림자군요. 전설로만 들었는데. 정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만으로도 강아진의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제가 모든 걸 말할게요. 최영민이 시킨 일이었어요. 그는 태평양 그룹의 회장이었고 당신의 아내가 그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환경오염, 불법 폐기물 처리, 정치인 매수, 모든 증거를 그녀가 찾아냈어요. 정호산의 호흡이 잠시 멈췄습니다. 최지연은 도서관에서 일하면서도 비밀리에 환경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었습니다. 그녀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호산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매수하려 했어요. 하지만 실패했죠. 그래서 제가 투입됐어요. 그때 저는 갓 조직에 들어온 신참이었어요. 그녀를 제거하고 당신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이 제 첫 임무였어요. 강아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했습니다. 최영민은 당신의 군 경력을 알았어요. 피의 그림자가 자신의 아내를 죽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정호사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분노의 파도가 일었지만 표면적으로는 고요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옳지 않은 일을 했다는 걸 알아요. 당신에게 누명을 씌운 것도, 탐정을 죽인 것도
모두 잘못된 일이었어요. 강아지는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때 감옥의 권력자였던 그는 이제 한 노인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호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벗어나 다른 삶을 산다면 그때는 마음으로 널 놓아주겠다. 강아지는 고개를 들어 정호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최영민에 대한 것, 그가 시킨 모든 일들, 증거가 있는 장소까지 모든 것을 말할게요. 검찰에 증언할게요. 정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간 명상을 통해 얻은 평화와 방금 깨어난 복수심 사이에서 그는 갈등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결심했습니다. 살인은 쉽다. 하지만 용서는 그것은 평생의 수행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도관에게 면회를 마치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문을 나서기 전 강아지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공해. 그리고 최영민이 내 아내에게 한 일에 대해 증언해. 그것이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정호사는 고개를 돌려 면회실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20년 전보다 더 가벼웠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이제 그에게는 할 일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아내의 원수를 갚는 것. 그것이 피의 그림자의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강아진의 자백 이후 정호산의 삶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교도소장은 약속을 지켜 검찰에 연락을 취했고 검사가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21년 전 사건의 재조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9월의 첫째 주 강도윤 검사가 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30대 후반의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성으로 검찰 내에서도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정호산은 면회실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정호산 씨, 강아진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최영민 태평양 그룹 회장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대기업이 연루된 대형 비리 사건입니다. 정호사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도윤 검사는 파일을 펼치며 계속했습니다. 21년 전 증거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당시 재판에서 결정적이었던 증거들의 조작 흔적이 보입니다. 특히 귀하의 지하실에서 발견된 탐정의 시체와 관련해 법의학 분석에 의문점이 많습니다. 검사는 21년 전 현장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정호사는 그 사진들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사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강아진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태평양 그룹이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 장소, 최영민 회장이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준 증거, 그리고 최지연 씨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증거들이 보관된 창고 위치까지요. 정호산의 눈이 빛났습니다. 최지연이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들이 아직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해당 창고를 압수수색했고 귀하의 아내가 수집한 모든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용감한 분이셨습니다. 강도윤 검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호사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최지연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를 위로했습니다. 태평양 그룹의 비리는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최영민 회장은 현재 해외로 도피한 상태지만 국제형사경찰기구를 통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정호산 씨 귀하의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정호산은 고개를 들어 검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재심. 그 단어는 그에게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던 희망이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겠지만 강하진의 증언과 새로운 증거들을 바탕으로 귀하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석방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소식은 교도소 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419호 감방으로 돌아온 정호산을 수감자들이 달리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도 그는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이제는 그 존경이 경외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피의 그림자의 전설이 사실이었고 게다가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쓴 무고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강아지는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었습니다. 검찰과의 협조로 그의 형량은 감소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가 저지른 살인과 조직 범죄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정호산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한 모든 일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용서는 평생의 수행이라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정호산은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10월이 되자 정호산의 이야기는 교도소 담장을 넘어 바깥 세상까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는 21년 만에 밝혀진 억울한 누명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베트남전 영웅 피의 그림자가 대기업의 음모로 감옥에 갇혔다가 21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하지만 정호산에게 석방은 더 이상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유를 찾았습니다. 최지연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고 그녀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교도소 도서관에서 그는 여전히 명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명상은 과거의 고통을 잊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감옥 밖의 세상은 그에게 낯설었고 70대의 노인으로서 새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은 이제 그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심지어 교도관들도 그를 다르게 대했습니다. 그는 감옥 내에서 일종의 현자가 되었습니다. 감방에서 그는 이제 모든 수감자들의 존경을 받으며 그의 삶의 교훈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11월 초 정호산의 재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고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정호산은 차분하게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21년 전의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석방의 가능성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호산에게 진정한 자유는 이미 찾아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알게 된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이미 시작된 새로운 여정이었습니다.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11월 말 첫눈이 내린 날 정호산의 재심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검찰은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고 강하진의 증언도 녹취되었습니다.
태평양 그룹의 비리 수사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정호산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과정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그날 밤 419호 감방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추위 때문에 수감자들은 일찍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정호사는 창가에 누워 창살 너머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어둠 속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지난 몇 개월간 있었던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강아진의 등장, 문신의 발견, 진실의 밝혀짐, 그리고 다가오는 석방까지 마치 긴 소설의 마지막 장을 읽는 기분이었습니다. 2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감옥에서 살면서 그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정호사는 어느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그는 최지연을 만났습니다. 꿈속의 장소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도서관이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책장 사이로 먼지 입자들이 반짝이며 떠다녔습니다. 최지연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21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밝은 미소, 지혜로운 눈빛, 그리고 항상 그녀의 왼쪽 귀 뒤에 꽂혀 있던 연필까지. 정호사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연 씨. 그가 부르자 최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화사하게 마치 모든 세상의 빛을 담은 것처럼 밝게 웃었습니다. 호산 씨 앉으세요. 오래 기다렸어요. 정호사는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21년 동안 꿈에서조차 이렇게 선명하게 그녀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지연 씨, 나는 당신이 하던 일을 몰랐어요. 위험한 일을 당신 혼자서. 최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어떤 비난도 없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일이었어요. 그들의 비리를 밝히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느꼈거든요. 다만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정호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품어왔던 모든 슬픔과 죄책감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21년이나 걸렸어요. 진실을 알아내는데 당신을 지키지 못해서, 당신의 정의를 이루지 못해서. 최지연은 부드럽게 손을 내밀어 정호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너무나 실제 같았습니다. 호산 씨, 이제 괜찮아요. 당신은 충분히 잘했어요. 우리 모두 자신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제 길은 그곳에서 끝났지만 당신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의 말에 정호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과거, 그리고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예요, 호산 씨. 저도 당신도. 우리 둘 다요. 최지연의 형체가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의 빛이 그녀를 감싸고 그녀의 미소만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은 늘 자유로웠어요. 정호사는 손을 뻗어 그녀를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빛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꿈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마워요, 지연 씨. 당신이 있어 내 삶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정호사는 고요히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자 감방의 천장이 보였습니다. 그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가슴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창살 너머로 첫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지평선에는 희미한 푸른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의 시작,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습니다. 정호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그쳤고 하얀 눈이 덮인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오늘도 그는 감옥에서의 일상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그의 재심 선고일이었습니다. 정호산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는 이미 마음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최지영과의 꿈속 만남은 그에게 마지막 선물이었고 그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들고 감방 안에는 새로운 시작의 희망이 가득 찼습니다. 2025년 12월 정호사는 무죄 판결을 받고 21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강하진의 증언과 새롭게 발견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에게 억울한 누명이 씌워졌음을 인정했습니다. 최영민은 여전히 해외에서 도피 중이었지만 태평양 그룹의 비리는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석방후 정호산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피해 그림자의 전설적인 과거, 21년간의 억울한 수감 생활,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는 극적인 과정까지 많은 언론에서 그의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는 조용히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정부에서는 그에게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상금을 제공했고 검찰은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정호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71세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삶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듬해 봄 정호사는 집 근처 고등학교의 경비원 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학교장은 그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정호사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침 일찍 학교 정문에 서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이하는 일이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이 그를 존경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3학년 민주는 학교의 대표적인 문제아였습니다. 그는 자주 지각하고 교칙을 어기며 심지어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조차 그를 다루기 어려워했습니다. 5월의 어느 날 아침, 민주는 개조한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 앞에 나타났습니다. 소음기를 제거한 오토바이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다른 학생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정문 앞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헬멧을 벗었습니다. 비켜요, 할아버지. 민준의 말투는 거칠었습니다. 정호사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교칙상 오토바이 등교는 금지되어 있네. 민주는 비웃으며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그는 도발적인 눈빛으로 정호산을 노려보았지만 예상과 달리 정호산의 눈에서는 두려움이 아닌 평온함과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처음 보는 이 노인의 존재감에 순간 주춤했습니다. 정호산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어딘가 깊은 곳에서 오는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토바이는 저기 세워두고 들어가거라. 민주는 평소와 달리 순순히 정호산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는 오토바이를 지정된 장소에 세우고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민주는 매일 정호산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인에게서 느껴지는 특별한 분위기가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호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는 작은 도시락 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학교 뒤편에서 민준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침은 먹었나? 민주는 대답 대신 담배를 바닥에 버렸습니다. 정호사는 도시락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 아침은 꼭 먹어야 해. 민주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정호산이 자리를 뜬 후 결국 도시락을 열어보았습니다. 단순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그는 혼자 모든 음식을 다 먹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호사는 민준의 가정 환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 실패 후 가출했고 어머니는 2개의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고 그의 반항은 관심을 받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정호사는 점심시간마다 민준을 위해 도시락을 준비했고 때로는 방과 후에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준은 처음에는 불편해했지만 점차 정호산의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절 포기했는데. 어느 날 민준이 물었습니다. 정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한때 길을 잃었던 적이 있네. 그때 누군가 내게 손을 내밀어 줬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지도 모르지. 그날 이후 민주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각이 줄었고 교복도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학교 성적은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정호산의 도움으로 그는 검정고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민주는 다른 문제 청소년들과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공부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정호사는 그들에게 명상을 가르쳤고 인내와 평정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민준과 정호산, 서로 다른 세대의 두 사람은 각자에게 삶의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호산에게 민준은 그가 놓쳤던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었고, 민준에게 정호산은 결코 만난 적 없는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대학에 가면 법을 공부할래요.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민준의 말에 정호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고통스러운 과거가 누군가의 밝은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이 그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